이곳은 남극입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3m가 되는 거대한 해빙 밑으로 내려가자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남극 아래의 비밀 서식지를 찾아낸 것인데요. 20년 동안 남극에 있던 스웨덴의 한 연구원이 이 모습을 보고 한국의 과학 장비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피터슨 박사입니다. 어린 시절 스웨덴의 웁살라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셨고 어머니는 식물학자셨죠. 하지만 제가 과학자의 길을 선택한 것은 부모님의 영향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뒤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호수는 단단히 얼었고 저는 그 얼음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새벽에 막언 얼음 표면의 무늬들은 제게 끝없는 상상의 세계를 선물했죠. 10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현미경으로 얼음 결정을 들여다보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처음에는 물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들은 해양생물학 수업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심해 생물들의 세계는 제가 어린 시절 얼음 결정에서 보았던 신비로움과 닮아 있었습니다. 전공을 해양생물학으로 바꾼 후 저는 제 진정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극지방의 해양 생태계는 제게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이야기는 마치 우주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저는 북극해 생태계를 연구했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극지방 미세조류의 생존 메커니즘이었죠. 연구를 위해 처음 극지방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대지, 오로라가 춤추는 밤하늘,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수만 가지의 생명체들. 이곳이 제가 남아야 할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폭풍을 견뎌냈고 셀 수 없이 많은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저는 어린 시절 처음 얼음 결정을 들여다보던 때와 같은 설렘을 느낍니다. 과학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간의 연구가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고 극한의 환경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는 순간의 희열은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듭니다. 제가 남극으로 가게 된 것은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북극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학생들에게 극지방 생태계에 대해 설명하던 중 한 학생의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학생은 왜 북극만 연구하는지, 남극은 더 미지의 세계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북극의 생태계만을 연구하는 것에 약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마치 지구의 반쪽만 보는 것 같았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학술지에서 테라노바 베이 과학기지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양 생태계 전문가를 찾고 있었고 특히 극지방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죠. 지원서를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연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남극이 북극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가 왜 이 도전을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호수의 얼음을 관찰하던 소년이 어떻게 극지방 생태계에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왜 지구 반대편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연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북극과 남극 모두를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극지방이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으며 이 거울의 양면을 모두 봐야만 지구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진심 어린 답변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2주 후 저는 발령장을 받았고 한 달 뒤면 남극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웁살라의 옛집 뒤 호수를 찾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고 호숫가에는 엷은 얼음이 맺히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시며 제가 어린 때부터 그토록 좋아하던 얼음의 세계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극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북극에서의 연구가 제게 기초를 다져주었다면 남극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이곳에서 저는 어쩌면 인류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도 저는 그때의 설렘을 잊지 못합니다. 남극의 신비는 여전히 제게 끝없는 영감을 줍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니까요. 남극에서의 생활은 제게 최고의 기쁨과 최악의 시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처음 도착한 해의 겨울이었습니다. 극야가 시작되고 2달째였을 때 갑작스러운 블리자드가 기지를 덮쳤습니다. 바람은 시속 200km를 넘었고 기온은 영하 70도까지 떨어졌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기지 안에 고립되었고 식량과 연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설치해둔 해양 관측 장비였습니다. 블리자드가 오기 전날 설치한 장비들이 모두 위험에 처했죠. 1년간 준비한 실험 데이터가 모두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보라만이 보였고 저는 그저 장비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시련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특히 첫 해 크리스마스는 잊을 수 없습니다. 기지에는 저를 포함해 단 5명의 연구원만이 남아 있었고 위성 통신마저 기상 상태로 인해 불안정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3년째 되던 해에 발견한 새로운 플랑크톤 군집이었습니다. 해빙 아래 10m 지점에서 발견한 이 생명체들은 과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종이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이 작은 생명체들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보람된 순간은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새로운 연구원들이 기지를 찾았고 저는 그들에게 남극에서의 연구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발견의 기쁨과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볼 때면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5년 전 겨울 오로라를 관찰하던 날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한파 속에서도 우리는 밤새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로라가 해양 생물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함께 연구에 몰두했던 동료들과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남극에서의 시간은 제게 인내와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이곳에서의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테라노바 베이 기지에는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함께 있지만 한국 연구팀은 특별히 인상적입니다. 한국팀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준비성과 끈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장비를 점검하고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은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특히 김 박사님은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기록하는데 그런 세심함이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밝은 미소로 먼저 다가왔어요. 영어로 대화를 하지만 둘 다 영어권은 아니라 처음에는 소통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제가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같은 말들이요. 한국팀의 또 다른 특징은 놀라운 팀워크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배려합니다. 힘든 실험이 있는 날이면 서로 도와가며 일을 마무리하고 누군가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차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식사 시간은 기지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라면을 나누어 주며 우리에게도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죠. 지금은 저도 매운 음식을 꽤 잘 먹게 되었습니다. 김치는 이제 제 최애 반찬이 되었네요. 극한의 환경에서도 그들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영하 40도의 강풍이 불 때도 장비가 고장났을 때도 한국팀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해결책을 찾아갔죠.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기지 내 작은 휴게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스웨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는 이곳 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한국팀의 젊은 연구원들은 특히 열정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질문도 예리합니다. 그들과 토론하다 보면 저도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한국팀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소중한 친구들로 생각합니다. 극지방에 고립된 환경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지를 강타한 블리자드가 지속되었을 때도 한국인들은 특별했습니다. 바깥은 칠흑같이 어둡고 영하 6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서 한국 연구팀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막내 연구원이 고열로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의료진이 있지만 심각한 상황에서는 후송이 필요한데 날씨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한국팀은 즉시 팀원들의 숙소를 재배치했습니다. 김 박사가 직접 환자 곁을 지키고 다른 팀원들은 3시간마다 교대로 간호를 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보약을 끓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죠. 매 식사 시간마다 죽을 끓여왔고 한국에서 가져온 귀한 홍삼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배운 지압법으로 준호의 컨디션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가족 같은 끈끈함이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은 설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명절이라고 합니다. 한국팀은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전통을 지키려 했죠. 다 함께 모여 떡국을 만들고 서로에게 세배라는 것을 했습니다. 힘든 실험이 있는 날이면 서로를 더욱 챙깁니다. 누군가 늦게까지 실험을 하면 다른 팀원들도 함께 남아 도와주었죠. 실험이 실패해도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동고동락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눈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식사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한국팀은 밥심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힘든 일도 맛있는 식사로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면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고 생일이면 특별한 요리로 축하해 주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택배를 나눠 먹고 힘든 날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달랬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남극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만난 우리의 인연을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한국팀의 힘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나 지식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배려,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곳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지에서 각국의 연구팀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팀의 활동은 유독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독특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해빙 드릴과는 달랐죠. 더 정교해 보였고 특히 깊은 곳을 탐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3m 두께의 해빙을 뚫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잠수 장비도 남달랐습니다. 극한의 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카메라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고 수중 탐사를 위한 특수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었죠. 제가 20년간 남극에서 보아온 장비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연구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얼음층 사이사이를 마치 도시의 거리를 탐험하듯 체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채집 도구로 샘플을 수집하는 모습은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과도 같았죠. 데이터 수집 시스템도 눈에 띄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온, 염도, 산소 농도를 측정하면서도 동시에 생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제 연구실의 장비들이 갑자기 구식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특히 그들이 가져온 특수 광학 장비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얼음 속 미세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이 장비는 마치 얼음 속을 직접 걸어다니며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한국팀의 연구 현장은 마치 작은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정교했죠. 저는 종종 그들의 연구실 앞을 지나며 들여다보곤 했는데 매번 새로운 장비나 기술을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인 연구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연구실에서 흘러나오는 열띤 토론 소리와 화면에 비치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이를 증명하는 것 같았죠. 이런 첨단 장비들과 체계적인 연구 방식을 보며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대단한 발견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국팀의 연구실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들이 무언가에 크게 흥분한 것 같았죠. 모니터에 비친 영상은 제 호흡을 먹게 했습니다. 3m 두께의 해빙 아래,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얼음 결정들이 마치 도시를 이루듯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0m 깊이의 얼음 군집 속에서 생명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의 천사라 불리는 클리오네가 우아하게 유영하고 있었고 작은 물고기들은 얼음 사이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이 그들의 아파트처럼 보였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발견한 남극 은어의 산란 장면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얼음 결정 사이에 알을 낳는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남극을 연구해온 제가 봐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처음 한국팀이 얼음 군집의 초록빛을 보았을 때 저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수 분석 장비는 이 초록빛의 정체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얼음 군집 사이사이에 서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만들어내는 이 색은 단순한 색채가 아닌 지구 환경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였던 것입니다. 한국팀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플랑크톤들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극 바다가 전체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중 4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얼음 군집 생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생태계의 작동 방식도 밝혀냈습니다.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들을 먹이로 하는 작은 생물들이 죽으면서 탄소를 심해로 운반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탄소 처리 공장과도 같은 시스템이었죠. 한국팀은 이 발견이 가진 경고도 짚어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 얼음 군집이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도 함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진행되었습니다. 수온 변화, 얼음의 두께의 변화, 플랑크톤의 개체수 변화, 이산화탄소 흡수량까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극의 얼음은 단순히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아닌 지구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20년간 남극을 연구해온 과학자로서 저는 많은 발견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팀이 밝혀낸 얼음 군집의 비밀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초록빛 얼음 군집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지구의 숨은 비밀이었죠.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만들어내는 이 신비로운 색채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혁신적인 점은 접근 방식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남극 연구들이 주로 표면적인 현상에 집중했다면 그들은 더 깊은 곳을 보고자 했습니다. 3m 두께의 해빙을 뚫고 다시 10m 깊이의 얼음 군집까지 내려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고 그 도전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개별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얼음 군집 속 플랑크톤, 물고기들의 생태, 그리고 지구온난화까지.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극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차갑고 적막한 얼음의 대륙이 아닌 생명력 넘치는 역동적인 생태계로서의 남극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곳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핵심 시스템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발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학의 진정한 진보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기지 밖으로 나가 얼음을 바라볼 때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이 차가운 얼음 아래에 숨겨진 생명의 비밀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국 연구팀이 보여준 새로운 시각은 우리 모두의 연구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이런 순간들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각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한국 연구팀의 발견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곧 저는 남극에서의 마지막 연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은 제게 수많은 놀라움과 발견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시즌에 목격한 한국 연구팀의 발견은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다. 분명 머지않아 이 발견은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실릴 것이고 전 세계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남극 해빙 아래 숨겨진 생태계의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구팀은 첨단 기술과 그들만의 독특한 연구 방식으로 남극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야입니다. 국적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 발견은 다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끈기와 열정, 체계적인 연구 방식,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과학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곳을 연구할 젊은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이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이 발견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밀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시즌에 이토록 중요한 발견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 한국이라는 극지 연구에서는 비교적 후발주자인 나라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후배 과학자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극지 연구자들에게 이 놀라운 발견의 순간과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새로운 시각과 끈기 있는 도전을 통해 발전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로 세계 최초에 발견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